그래서 일단 6주차고 우리 지금 시험은 일단 9주차 해본다라고 결정돼 있는 상태고 제 기억이 맞다면 어제 이제 한 표 차이로 월요일이랑 화요일 중에 화요일 날 본다라고 결정이 났던 걸로 기억해요. 일단 영상으로 남겨놨으니까 뭐 집에 가서 다시 확인해 보면 될 것 같고 아무튼 간에 그래서 요 두 번째 세트에 대한 정리 부분을 지금 들고 온 상태입니다. 이게 최종 목표가 있기는 한데 그걸 제외하고 설명만 한다면 그게 이제 오늘 안에 커트가 될 것 같아 보여요. 그렇기는 한데 우리가 뭐 9주차에 시험 보기도 하고 밸런스를 좀 맞출 수 있으니까 조금 여유롭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여러분이 중간중간에 궁금한 게 떠올랐다. 예를 들면 내가 웹 환경에서 웹페이지 구성할 때 이런 식으로 써봤는데 안드로이드 앱 동네에선 좀 다른 것 같은데 차이점이 뭐냐라든가 여러분이 지금 당장 본인이 알고 있는 거랑 새로 등장하는 거랑 대조를 해서 궁금한 점이 생기면 자유롭게 저한테 어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번 6주차 수업은 방금 전에 LMS에 .pdf 파일 올려놨어요. 그래서 두 번째 세트의 정리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 있어요. 제목은 뷰 간 데이터 흐름 연결이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간단한 순발력 측정 앱 집에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하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렸고 일단 재료들은 어느 정도 그때 소개했었죠. 그래서 뭐 그 이전 시점에 이제 주사위 굴리는 방법 오리지널 자바 거 써도 상관없다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정확히 이게 몇 년도 몇 월 며칠 그런 용도로 그러니까 날짜를 표기하기 위한 용도 좀 더 사회적인 용도에서의 시각을 재는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 프로그래머들이 원하는 그래서 지금 몇 초 지났냐 몇 밀리초 지났냐 내지는 몇 나노세컨드 지났냐를 확인하기 위한 오리지널 자바의 기능 그래서 시스템 나노 어쩌고 저쩌고를 써서 현재 시각에 해당하는 적절한 롱 형식 값을 그때 받아올 수 있다는 거 확인했고 그래서 여러분이 사용자가 보라색 버튼 누르고 임의의 위치에 갑자기 뿅 하고 나온 회색 버튼은 사용자가 누르기까지 걸린 시간을 뺄셈을 해서 측정할 수 있을 것이고 그걸 이제 더블 형식 로컬 변수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 롱 형식 값 담아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적당히 뭐 나누기 뭐 1000 나누기 아니면 100만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결과적으로 사용자한테 보여줄 때는 밀리세컨드 단위 마이크로세컨드 단위로 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텍스트 뷰에 보여주는 것까지 여러분이 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해놓고 지금 넘어와서 정리를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번에 레이아웃이라는 제목으로 세션을 준비를 했는데 세트를 마련을 했는데 세 가지 레이아웃들을 사용을 해봤습니다. 일단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제시하는 세 가지 주로 제시하는 세 가지를 전부 다 써봤다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걔네들 정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막 복잡한 얘기 복잡해 보이는 얘기들을 했어요. 이전까지는 그냥 뷰 하나를 우리가 주시를 해서 저 버튼에 대한 이벤트 핸들러를 지정한다. 내지는 저 에디 텍스트에 있는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가져온다와 같이 뷰 하나를 멱살을 붙잡고 걔를 find 해서 멱살을 붙잡은 다음에 그걸 점 찍어서 탈탈 털고 또는 거기다가 새로운 데이터를 우겨 넣는 식으로 우리가 진행을 해도 얼마든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떤 뷰와 다른 뷰 사이의 포함 관계를 구성하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이 뷰의 위치랑 크기는 누가 결정하냐 지금 이 데이터는 예를 들어 마진이라는 데이터는 누구한테 중요한 데이터냐 막 그런 것들을 왈가왈부하기 시작하면서 뭔가 자바 코드도 막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버튼 추가해야 되는데 또 다른 뉴 수식을 적어서 뭐 레이아웃 파람슨가 뭔가를 따로 만들고 앉았었어요. 등등에 대해서 살짝 정리를 해보고 대충 그래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이런 식으로 만들었나 보다 고개 끄덕거린 다음에 최종 목표를 살짝 진행해 본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최종 목표는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그냥 맨 처음에 뷰들 보여주는 걸 그대로 그냥 적당히 사용하다가 재미없네 하면은 빨간색 네모 눌러서 끄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좀 더 다양한 국면을 사용자한테 제공을 해보는 방법을 소개를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지금까지는 레이아웃 정도를 배운 상태에서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비지빌리티 어트리뷰트를 사용해 본 입장에서 간단한 로그인 화면 아이디랑 비밀번호 입력받을 수 있는 에디 텍스트가 보이는 로그인 화면을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저 사람이 로그인 버튼 발사 버튼 누르면 그 뒤에서 미리 저장해둔 아이디 비밀번호랑 대조를 해서 로그인 성공하셨습니다 또는 로그인 실패하셨습니다에 해당하는 미리 준비된 다른 화면을 사용자한테 선택적으로 보여줄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하는 최종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일단은 하나의 액티비티 위에 여러 레이아웃들을 따로따로 준비해 두고 각각의 적절한 뷰들 배치해 두고 그것들 중에 하나를 선택적으로 비지블하게 만드는 느낌으로 접근을 할 거예요. 이렇게 일단 두 번째 세트 진행해 두면 세 번째 세트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맨 처음 안드로이드 프로젝트 만들었을 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정해준 그 점 자바 파일, 그 점 XML 파일을 가지고 구성하는 하나의 액티비티를 쓰고 있었는데 내 안드로이드 앱에 여러 액티비티인가 뭔가를 추가를 해서 굴리는 방법. 그럼 이제 액티비티들 사이의 데이터 흐름을 우리가 구성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등등이 될 겁니다. 를 어떻게 하는지를 마지막 세트에서 소개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까지 하면 이제 우리가 후반부에 나만의 앱을 어떤 걸 만들 거냐, 저랑 같이 CO부를 보기 시작할 거고 등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한데 세 번째 세트는 일단 저는 지금 마음먹기로는 오늘이 6주차고 시험을 9주차에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7, 8주차가 남는 거잖아요. 액티비티랑 관련한 세트는 할 게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걔네들을 2주 안에 끝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걔네는 그냥 중간고사 이후에 천천히 진행한다라고 치고 7, 8주차에 약간 여유를 부려서 농땡이를 부려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앱을 만들고 싶냐, 어떤 앱을 만들 수 있냐 등등을 간단하게 논의하는 시간을 월요일, 화요일 중에 하루 정도를 먼저 가져가 볼까를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그런 느낌으로 좀 유하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 9주차 화요일이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듣기로는 1학기 때 듣기로는 우리 학교는 월요일, 화요일 수업이다. 화요일 날 시험 본다. 월요일은 휴강을 하는 게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미풍양속이다라고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너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라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는 친구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공 수업들은 이제 과마다 좀 다를 것 같기는 해요. 일단은 우리는 9주차 월요일은 수업은 저는 등교를 할게요. 다만 진도는 나가지 않고 여러분이 궁금한 거 있으면 자유롭게 물어보시는 시간으로 그렇게 수업은 하되 여러분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느낌으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절충이 되겠죠. 저 사람 월요일 날 보고 화요일 날 시험 보고 싶다. 내 집에서 유튜브 영상보다 궁금한 거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싶다는 친구들은 월요일 날 6시에 2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화요일 날은 여기서 시험 볼 거고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9주차는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그래서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천천히 가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이 세 가지 친구들을 직접 사용해 봤어요.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리니어 레이아웃,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프레임 레이아웃입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자, 이제 C# 같은 경우는 거기는 안드로이드의 테이블 레이아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법한 느낌의 그리드라는 친구를 자주 씁니다. 근데 그 테이블 어쩌고랑 C샵에서의 그러니까 C샵이라기보단 뭐라고 할까요? WPF라고 정식 명칭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단넷으로 GUI 프로그램 만들 때 쓸 수 있는 MFC라고 여러 번 들어봤는데 그건 쓰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간에 C샵 갖고 GUI 프로그램 만들 때는 그리드라는 친구를 써요. 그래서 그 친구는 안드로이드 동네 테이블 어쩌고보다는 훨씬 더 정교하게 여러분이 원하는 뷰를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크기로 얼마든지 만들어 볼 수 있는 친구입니다. 그쪽 디자인 화면은 어마무시해요. 아무튼 간에 그쪽은 그쪽이고 그 다음에 저는 단 한 번도 아이폰이라든가 맥북을 산 적이 없기 때문에 매킨토시를 산 적이 없기 때문에 그쪽 엑스코드 쪽 환경은 저는 잘 모르기는 합니다. 일단 안드로이드 동네에서는 이 세 가지를 지금 빠레떼에서 강조를 해서 얘네들 중에 하나 뽑아갖고 써라라고 우리한테 제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왜 굳이 자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만 가지고도 우리가 이제까지 화면에 보여줄 수 있었던 그 수많은 상황들을 그냥 맨 처음에 동봉해준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구성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면 구성을 하기 위한 레이아웃 어쪽으로 이렇게 굳이 많이 만들어 놓은 이유를 물어본다면 필요하다면 저거 쓰고 저게 필요 없고 다른 게 필요하다면 이걸 써라와 같이 선택지를 제공을 한 거잖아요. 일단은 뭐 화면 구성을 위한 요소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는 버전, 복잡한 버전 등등을 많이 만들어 놓은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일단 안드로이드 동네는 아이폰 동네랑 다르게 수많은 회사에서 소위 호환되는 제품을 만들어 갖고 지금 여러 나라에서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기기들 뭐 태블릿일 수도 있고 시계일 수도 있고 텔레비전일 수도 있고 자동차일 수도 있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런 기기들마다 화면 크기 내지는 소위 말하는 종횡비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디바이스를 주로 타겟팅하고 있냐, 그런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그 디바이스를 어떤 식으로 쓰고 있냐를 총체적으로 고려해서 우리 UI를 구성하는 뷰들을 배치하는 자유도를 어디까지 가져갈 필요가 있냐 같은 것들을 고민해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끔 선택지를 제공해 줬다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 우리가 지금 이 앱을 저 사람이 켰는데 저 사람한테 어떤 데이터들을 시각적으로 눈에 보여줄 것이냐, 그 목표에 따라서 화면 구성에 필요한 자유도가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선택지를 세 가지를 일단 제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건 자유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자유도 측면에서 이 세 가지 레이아웃이 갖는 차이점을 살짝 대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처음부터 동봉돼 있었고 단 한 번도 뺀 적이 없는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을 먼저 소개를 해볼게요. 자, 이거는 지금 살짝 말씀드리는 건데 맨 처음에 있었던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을 날려버려도 됩니다. 그러니까 컴포넌트 트리 이상의 최상위 요소를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해도 돼요. 프레임 레이아웃으로 해도 됩니다. 근데 보통은 걔는 그냥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으로 해두는 편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걔야말로 진짜 이 디스플레이 자체의 사이즈라든가 종횡비 같은 것들을 견딜 수 있어야 되는 친구라서 그렇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정도로 해두고, 그래서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은 세 가지 친구들 중에서는 가장 세밀한 친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레이아웃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각각의 뷰들에 대한 상하 좌우 규칙을 각각 독립적으로 지정을 해두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뷰들이 5개가 배치되어 있고 세 번째 버튼의 윗면 기준을 5번째 버튼의 아랫면 기준으로 하겠다, 막 이딴 식으로 세밀하게 지정을 하는 게 가능해요. 그런 식으로 굴비 엮듯이 두릅두릅 해가지고 일렬로 나란히 배치를 할 수도 있고, 우리 그 아이스크림 주문 앱 만들 때 그런 식으로 접근했었죠. 정말 힘들었지만 아무튼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으로 가능했었습니다. 그리고 원한다면 그 사이사이에 적절하게 이 부분만 추가로 마진을 넣는다든가 같이 접근하는 것도 가능했을 거예요. 우리 지금 과제 넘버원 할 때 여러분 씩바를 여러 개를 배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일단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을 쓰고 있을 수 있고, 리니어 레이아웃을 쓴다면 좀 더 편할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 아무튼 간에 여러분이 얼마든지 그 과제 설명서에 있는 예시 화면 그대로 따라가기 위해 노력을 하거나, 아니면 최대한 빠르게 제출을 하기 위해 간단하게 씩바 4개만 일단 배치하고 접근하거나 하는데,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을 간편하게 쓰실 수 있었을 겁니다. 간편하게라기보다는 그냥 직관적으로 마우스 드래그 앤 드랩 해가면서 배치를 하는 게 가능했을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을 어떤 순서대로 배치할 거냐 등등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뷰들에 대한 가로 세로 바이어스를 지정을 하는 게 가능했었어요. 특히나 왼쪽 오른쪽 조건을 다 지정했다. 그래서 이 뷰가 가로 기준으로 위치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왼쪽도 여백이 있을 수 있고 오른쪽도 여백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상황에서 그 여백을 좌우에 몇 대 몇 비중으로 할 거냐를 여러분이 가져가시는 게 가능했어요. 그래서 비율을 세밀하게 지정할 수 있다가 그 그래비티랑 비교를 했을 때, 또는 마진 고정값을 제시하는 거랑 비교했을 때 이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 제공할 수 있는 어쩌면 유니크한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항상 화면 한가운데 띄우도록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 대신에 대부분의 상황에선 여러분이 새로운 뷰를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에 포함되도록 드래그 앤 드랍을 하거나 할 때 그냥 그대로 내비둔 채로 Shift F10 누르면 걔 절대로 디자인 화면에서 보이는 바로 그 위치에 그대로 뜨지 않았어요.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에 추가를 한다라면 우리가 반쯤 필연적으로 걔에 대한 가로 조건, 세로 조건을 어느 정도까지는 지정을 해줘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자체가 미리 본인이 직접 정해둔 나한테 포함되는 뷰들은 무조건 예를 들면 세로로 일렬로 나열할 거야 와 같은 본인이 직접 미리 정해둔 규칙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칙이라는 것 자체에 조건은, 그러니까 기준은 존재해야지 걔를 뭐 기준으로 어디다 배치할 거냐 같은 걸 정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본인은 그걸 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뷰들을 추가할 때마다 각각의 뷰들에 대해 따로따로 우리가 직접 그거를 지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상황에서는 귀찮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건 이제 상대적인 단점이 됩니다. 반면 이제 리니어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 그 세 가지 친구들 중에서는 가장 편하게 쓸 수 있는 친구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아무리 봐도 지금 카카오톡 오픈톡방 목록을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짰을 것 같아 보입니다. 사실은 걔랑 되게 유사한 살짝 다른 친구를 쓰긴 하지만 아무튼 간에 그렇게 리니어하게, 그러니까 그 포함되어 있는 뷰들을 동등한 느낌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대로 차곡차곡 배치해주는 그런 느낌의 뷰를 써서 톡방 목록이라는 화면을 구성을 해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말 그대로 리니어하게 그 레이아웃에 포함되어 있는 각각의 뷰들을 나열해요. 여기서 리니어하게는 추가되는 순서대로 나열합니다. .xml 파일에 적어놓은 순서대로, 내지는 우리가 직접 add 뷰를 호출한 순서대로 나열될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가로로 또는 세로로 나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린 지금 2D 화면을 쓰고 있으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얘 같은 경우는 새로운 뷰를 리니어 레이아웃의 적절한 여백 남아있는 자리에 안 겹치게 새로운 뷰를 추가하려는 게 엄청나게 쉬워요. 그냥 add 뷰 하면 됩니다. 가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이다. 높이만 적당히 지정해주면 돼요. 잠깐만, 반대지. 세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이다. 그러면 그 친구의 높이만 지정해주면 가로로는 적당히 최대 크기에도 상관없을 만한 그런 시나리오일 테니까 우리가 원하는 가로 크기, 세로 크기를 갖는 그 뷰를 원래 이전에 추가되어 있었던 뷰의 바로 아랫면에 딱 달라붙도록 자동으로 배치를 해줍니다. 그걸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으로 하려면 드래그 앤 드랍을 최소 2번 내지는 3번을 해야 됐던 상황인데 애드 뷰 한 방으로 끝장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목표를 지금 추가하는 뷰가 원래 배치돼 있었던 버튼과 겹치게 만든다라는 그런 되게 괴팍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면 리니어 레이아웃으로는 그걸 절대로 달성할 수가 없어요. 얘는 무조건 안 겹치게라는 지상 목표를 본인이 스스로 정해놓고 애드 뷰를 받는 친구이기 때문에 제발 좀 겹치게 해줘. 마진 음수 안 되겠니? 하면 꺼지라고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될까? 마진 음수로 한다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거든요. 나중에 저 심심할 때 테스트 해볼게요. 아마 꺼지라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자, 규칙이 고정돼 있는 셈이기 때문에 우리 이전 수업에서 했었던 이 버튼 하나랑 조그만 버튼이랑 텍스트 뷰만 가로로 배치했으면 좋겠다 와 같은 욕망이 생겼을 때 세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만 가지고는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게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별도의 가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을 또 만들어서 걷다가 그 두 뷰를 가로로 배치하도록 밀어넣고 그 가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을 원래 있었던 세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에 집어넣는 식으로 약간 복잡한 거죠. 인스턴스가 하나 늘어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도 끝도 없이 애드 뷰 하다 보면 이제 레이아웃이 화면상에 차지할 수 있는 화면상에 있는 영역을 얼마든지 뚫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저 친구는 스크롤 뷰를 더 씌워서 스크롤 기능을 달아서 제공을 해야 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스크롤 뷰도 레이아웃의 일종입니다. 얘는 사실 정밀하게는 프레임 레이아웃의 일종이기는 해요. 뭐 지금은 그러려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각각의 뷰들을 서로 안 겹치게 배치하는 거. 리니어 레이아웃은 그걸 반드시 해줍니다. 자동으로 해줘요.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은 만약 그게 목표다. 여러분이 드래그 앤 드랍을 직접 잘 하셔야 됩니다. 그걸 자바 코드로 짠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전에 추가됐던 뷰들의 현재 위치랑 크기 같은 거 다 가져온 다음에 종합적으로 안 겹치는 위치를 산출을 해서 그거에 걸맞는 새로운 조건을 역산을 해가지고 레이어 파람새 밀어놓고 애드 뷰를 해야 돼요. 개짓인 거잖아요. .xml 파일에서 마우스로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걸 자바 코드로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할 겁니다. 근데 리니어 레이아웃은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보라색 버튼 클릭할 때마다 회색 버튼 추가하는 게 가능했었잖아요. 그죠? 그때는 완전 랜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적이었어요. 각각의 버튼의 위치는. 크기는 둘 다 똑같지만 항상 똑같지만 그렇기 때문에 몇 번 누르다 보면 버튼들이 다 겹치게 돼요. 프레임 레이아웃은 그걸 막지 않습니다.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도 기본적으로는 그걸 막지 않아요. 근데 그 프레임 레이아웃이 만약에 리니어 레이아웃이었다라면 우리가 아무리 랜덤하게 왼쪽 오른쪽 위치를 정한다 하더라도 세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 기준으로 왼쪽 마진, 윗 마진을 지정해서 애드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겹치지 않는다라는 게 보장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만큼 이제 남는 영역, 낭비되는 영역이 엄청나게 많아지겠지만 아무튼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프레임 레이아웃은 아이콘조차도 그냥 네모 하나로 끝났었어요. 파레트에서 구경했을 때. 세 가지 친구들 중에서는 가장 간단한 친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아웃 안에 있는 각각의 뷰들에 대한 추가적인 규칙을 지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탑 마진, 레프트 마진 그런 식으로 마진 개념을 써서 각각의 뷰들의 왼쪽 위치, 오른쪽 위치 같은 거를 수동으로 지정을 해야 됐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친구는 새로운 뷰를 레이아웃에 정확히 내가 원하는 위치, 예를 들면 300, 500 같은 정확히 원하는 위치에 배치하는 게 엄청나게 쉬워요. 대신에 각각의 뷰들을 안 겹치게 만들려면 그 위치들을 수동으로 여러분이 잘 잡아줘야 됩니다. 이번이 몇 번째로 추가하는 버튼이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리니어 레이아웃처럼 나열을 할 거면 이전에 마지막으로 배치했던 버튼의 아랫면 X좌표, Y좌표가 뭐냐 같은 것들을 여러분이 따로 필드에 담아둔다거나 해서 기록을 해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우리 당시에 예시에서도 적당히 카운트 같은 거 0 한 다음에 1 한 다음에 2 해가면서 각각의 버튼들 적당히 오른쪽 아래로 길게 나열되는 걸 만들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일단 안 겹치게 하는 건 가능은 한데 아무튼 그런 모든 작업을 수동으로 해줘야 됩니다. 왜냐? 프레임 레이아웃이 그런 서비스를 단 하나도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얘네 둘을 비교를 하면 자 오른쪽 스샵과 같이 BT1 일단 적당히 좌상단, BT2를 거기서 살짝 오른쪽 살짝 아래 마진 좀 주고 BT3를 역시나 살짝 오른쪽 아래에 배치를 한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포함관계 그러니까 컴포넌트 트리는 이런 느낌으로 셋 다 동등한 느낌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에 BT1, 2, 3, BT1, 2, 3, BT1, 2, 3 포함을 시키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자,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을 쓸 때는 각 버튼을 어떤 순서로 애드 뷰를 하냐랑 전혀 무관하게 각각의 버튼의 실제 위치와 관련짓는 규칙을 얼마든지 지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BT2의 위치를 적당히 이 부분으로 지정하겠다 할 때 여러분이 규칙을 그 친구의 가로 세로 조건을 정할 때 누구를 기준으로 할 거냐를 자연스럽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얘가 포함되어 있는 레이아웃을 기준으로 지정하는 게 얼마든지 가능해요. 또는 이미 포함되어 있는 BT1의 아랫면을 기준으로 마진을 요것만큼만과 같이 지정하는 것도 가능해요. 심지어 지금 BT1, 2, 3 순서대로 애드를 한다 칩시다. 아직 애드를 하지도 않은 사실 지금 아직은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에 포함되지조차 않은 BT3의 윗면을 기준으로 BT2의 아랫면 조건을 지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Y축에 대해서 그렇고 당연히 X축에 대해서도 동등한 느낌으로 진행할 수 있어요. 심지어 여기서 보여드린 것 말고 다양한 방법들이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아무튼 요것들 중에 여러분이 선호하는 하나를 골라서 적절한 마진값 집어넣어주면 지금 눈에 보이는 바로 저 위치에 BT1 살짝 오른쪽 아래 BT2를 배치하도록 조건을 정하는 게 가능해요. 레이어 파람수를 지정을 하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자유도가 제일 높아요.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지수를 폭 넓게 제공하는 친구입니다. 반면 리니어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 각 버튼이 추가되는 순서에 따라서 기준 위치가 무조건 결정된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BT1을 먼저 추가한 다음에 BT2를 추가하는 상황이다. 라면 BT2에 대한 탑 마진 또는 레프트 마진은 무조건 BT1의 아랫면 기준 내지는 오른쪽 면 기준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일단 세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을 쓴다고 가정하고 본다면 BT2의 윗면은 적어도 BT1의 아랫면보다는 더 아래에 위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진을 준다라는 건 BT1의 아랫면 기준으로 마진을 얼마만큼 주겠다라고만 해석이 된다 보시면 돼요. 이 뒤에 있는 BT3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닌 거고요. 그래서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은 세 가지를 다 제공하는데 리니어 레이아웃은 현재 이 세 가지 중에 가운데 것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다라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프레임 레이아웃은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얘는 무조건 지금 원래 추가돼 있던 애 앞으로 추가될 다른 뷰 같은 것들을 절대로 고려를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얘에 대한 탑 마진, 레프트 마진을 정한다는 건 무조건 걔가 포함되어 있는 레이아웃이 차지하는 영역 화면 상단 내지는 화면 왼쪽 면 기준으로 밖에 마진을 지정할 수 없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왼쪽 것만 사용할 수 있는 친구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 순발력 측정 앱 같은 거 만들 때는 편했죠. 이전에 뷰들 몇 개를 어떻게 추가했냐랑 전혀 상관없이 그냥 완전히 새로 주사위 굴려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버튼들이 항상 동등한 느낌으로 유니폼하게 0,600이라든가 그 범위 안에 임의의 위치를 갖도록 만드는 게 가능했어요. 프레임 레이아웃을 쓰면 그게 편합니다.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그 짓을 한다? 엄청나게 어려울 거예요.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으로 한다? 가능은 합니다. 근데 프레임 레이아웃을 쓸 때보다는 좀 더 조건을 복잡하게 지정해야 될 거예요. 자, 지금 내가 정하는 탑 마진은 화면의 윗면 기준으로 그 아래로 얼마만큼이라고 지금 하는 거야 와 같이 추가적인 부연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자유도가 높은 대신에 그것 중에 내가 정확히 뭘 고른다라는 명시적인 코드를 추가로 작성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하면 대충 느낌이 오실 거예요. 레이아웃이랑 뷰들 사이의 포함 관계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xml 파일로도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을 만큼 고정적이에요. 자, 이거는 우리가 해본 적은 없긴 한데 지난주 어제 보니까 몇몇 친구들이 시도하다가 털렸던 것 같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자, 우리가 억지로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add 뷰를 자바 코드에서 적을 수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 있다 칩시다. 그 다음에 리니어 레이아웃을 두 개를 포함을 시켰어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버튼 하나를 자바 코드로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 버튼이 이 리니어 레이아웃에도 포함되고 이 리니어 레이아웃에도 포함을 되도록 만들면 두 번째 애드 뷰를 호출할 때 무조건 앱이 꺼지도록 돼 있어요.
자, 지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 트리 같은 느낌으로 다시 그려드릴게요. 이런 느낌이에요. 새 버튼을 이제 add view를 하면 얘에 대한 이제 소위 패런트 선을 그리는 거잖아요. 자료 구조론 시간에서 본 거.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추가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추가를 할 수도 있고, 일단 뭐 바이너리 트리는 아니니까요.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도 됩니다. 아직까지는 유효한 트리 구조예요. 얘가 루트라고 치는 거고요. 근데 여러분이 add view를 여기에 대해서도 호출하고 여기에 대해서도 호출한다? 그러면 그 시점에 트리 구조가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막아놨어요. 대부분의 GUI 짜는 동네에서는 이걸 막아둡니다. 더 이상 트리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정도로 각각의 뷰들 우리가 자유롭게 새로 만들 수 있긴 하지만 아무튼 간에 그걸 화면에 배치를 한다라면 이 트리라는 누구는 무조건 누구 한 명한테만 포함된다. 어떤 레이아웃 단 하나에만 포함된다와 같은 기본적인 전제 조건을 지키도록 돼 있어요. 그다음에 그런 포함 관계를 그러니까 그런 포함 관계는 우리가 얼마든지 .xml 파일로도 기술할 수 있을 법한 그런 느낌의 관계입니다. .xml 파일 우리 당시에 구경해 본 적 있잖아요. 꺽쇠 열고 닫고 한 다음에 그 사이에다가 내용을 XML 엘리먼트를 적는 게 가능했었죠. 그런 식으로 .xml 파일 자체가 포함 관계를 텍스트로 기술하기에 편리한 포맷이고, 그다음에 GUI 동네 이렇게 안드로이드 앱 같은 거 화면 구성하는 동네에서는 전체 뷰들 사이의 관계를 기본적으로는 트리 구조로 가져간다라고 전제하기 때문에 add view 같은 데서 그 트리가 깨지는 걸 무조건 막도록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할 수 있기를 .xml 파일로도 얼마든지 미리 계획해 둘 수 있을 만큼 고정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포함 관계가 있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방금 얘기했던 대로 자료 구조론 시간에 나오는 트리 구조를 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디자인 창에서 컴포넌트 트리라는 거 구경하면서 이제 새로운 버튼을 드래그 앤 드랍으로 추가한다 할 때 마우스 포인터 왼쪽 오른쪽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얘 패런트가 될 만한 뷰를 누구로 할 거냐를 구체적으로 지정해 가면서 머릿속으로 상상해 가면서 드랍을 하는 게 가능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방금 전 그 세 가지 레이어 비교하면서 우리가 지금 궁극적으로 남겨놓고 가고 싶은 거는 이러한 포함 관계, 트리 구조라는 게 우리 앱을 구성하는 각각의 뷰들 사이에 실제적으로 존재한다는 그 사실 자체예요. 이런 포함 관계 아래에서, 이런 자료 구조 아래에서 우리가 새로운 뷰, 어떤 뷰를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화면상에 원하는 위치에 내가 원하는 크기로 배치하기 위해 다양한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거다라는 거를 논의를 해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부터 살짝 구경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는 실행 중인 앱의 화면을 구성하는 각각의 인스턴스들이 뒤에서 어떤 데이터 흐름들을 적절한 타이밍에 흘려보내는지를 살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벤트 개념이 여기도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로운 뷰를 어떤 레이아웃에 추가할 때 그 add 뷰를 호출하는 시점에 다른 뷰들에 대한 어떤 이벤트에 대한 이벤트 핸들러가 호출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작업을 수행을 해줄 수가 있어요. 아무튼 시점이 그렇게 잡힌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벤트 얘기는 우리 뭐 마우스 클릭한다든가 아니면 텍스트 어트리뷰트가 변경된다거나 그런 식으로 자주 구경해 봤으니까 그럭저럭 편한 마음으로 접근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만들어 봤던 버튼 누르면 버튼 하나를 추가하는 앱이에요. 그래서 이걸 놓고 본다면, 자, 당시에 적어본 실제 이벤트 핸들러 코드는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저 보라색 버튼, 발사 버튼을 눌렀을 때 무슨 작업을 수행할 거냐에 해당하는 코드였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전체 화면을 구성하는 각각의 뷰들이 이루고 있는 그 트리 구조에 새로운 버튼을 매다는 시점은 요 add 뷰를 호출하는 시점이에요. 이때 레이아웃에다가 점을 찍고, 그러니까 얘를 포함하게 될 뷰에다가 점을 찍고 거기서 add 뷰를 호출하고 걔한테 인수로 포함 당하게 될 인스턴스, 지금 같은 경우는 새로운 회색 버튼, 그 다음에 파람스를 곁들여 가지고 인수로 담아서 호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BT랑 파람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라색 버튼을 클릭하기 전까지는 이전에는 메모리 위에 존재하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인스턴스들이에요. 우리가 new 수식을 적어서 new 버튼, new 아무튼 레이아웃 파람스 해가지고 즉석에서 만든 인스턴스입니다. 보라색 버튼 누를 때마다 새 걸 만들 거예요. 그리고 일단 둘 중에 BT는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늘 봐왔던 새로운 버튼이에요. 왜 얘는 회색이고 이전까지의 버튼은 보라색이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걔는 그러려니 하도록 합시다. 아무튼 우리는 새로운 버튼을 추가하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xml 파일에서 미리 준비해둔 버튼 중에 하나를 find 해오는 게 아니라 이 시점에 완전히 새로운 버튼 인스턴스를 만들도록
그렇게 선언을 적어놓고 스타트를 했어요. 아무튼 여러분이 만약 그 새로운 버튼이 차지하는 영역 안에다가 예를 들면 hi라고 텍스트를 적어서 추가를 하고 싶다면 이전에도 우리가 종종 써왔던 방식대로 그 버튼 인스턴스 붙잡고 점 찍고 set 텍스트에서 걔의 어트리뷰트를 지정을 해두면 될 겁니다. 그러면 걔를 화면이 보여줄 때 얘는 지금 텍스트 어트리뷰트가 hi 두 글자니까 본인 회색 영역 한가운데다가 hi 두 글자를 프린트 해두면 되겠구나와 같이 얼마든지 우리가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이전에 썼던 방식입니다. 우리가 텍스트 뷰에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변경한다. 그 텍스트 뷰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데이터가 달라졌을 때 set 텍스트로 호출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누구를 건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데이터 흐름 관점에서 어디서 데이터를 뜯어와야 되냐 또는 어디다가 데이터를 밀어 넣어야 되냐. 예를 들면 프로그레스 바에 프로그레스 어트리뷰트로 밀어둘 수가 있었죠. 그럼 이제 지금 몇 칼로리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게이지를 보여주는 게 가능했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걔를 find 해오거나 아무튼 새로 만들거나 해서 특정을 해서 인스턴스 하나를 붙잡고 걷다가 점 찍고 우리가 작업을 수행했다 보시면 돼요. 일단 그렇고 버튼은 지금 우리가 추가하려는 뷰 그 자체예요. 그거에 비하면 지금 파람스는 새로운 버튼의 레이아웃 위에서의 위치 및 크기를 지정하기 위해 쓰게 될 데이터들을 몰아서 담아 놓는 친구였습니다. 얘는 나중에 프레임 레이아웃에 추가할 건데요. 그 프레임 레이아웃 상에서의 너비랑 높이는 150, 150으로 해주시고요. 그 프레임 레이아웃이 차지하고 있는 영역 안에서의 윗 마진이랑 왼쪽 마진을 이 정도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희망사항을 별도로 적어둔 거예요. 당시에도 살짝 나왔듯이 실제로는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새로운 버튼을 추가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BT 한 다음에 점 찍고 탑 마진, 레프트 마진을 한 게 아니라 별도로 파람스라는 선언해갖고 new 레이어 파람스 인스턴스로 따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거기에 대한 완벽한 답변은 있을 수 없겠지만 안드로이드 동네는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가 최선의 답변이긴 하지만 어거지로 이유를 찾자면 자 텍스트 어트리뷰트랑 달리 걔가 희망하는 너비, 걔가 희망하는 왼쪽 마진 등등은 버튼 본인이 알고 있어야 되는 정보가 아니라 걔를 곧 포함하게 될 레이아웃 친구가 그 안에 적혀있는 코드들을 실행하는 동안 사용할 달리 말하면 레이아웃이 본인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알고 있어야 할 데이터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괜찮아요? 새로운 버튼의 실질적인 위치랑 크기 등등을 결정하는 건 버튼 본인이 아니에요. 일단 우리는 프레임 레이아웃이긴 합니다. 프레임 레이아웃은 새로운 뷰의 위치랑 크기를 그냥 독립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친구예요. 근데 리니어 레이아웃이면 이제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4번째로 버튼을 추가하는 거냐 5번째로 버튼을 추가하는 거냐에 따라서 우리가 여기다가 희망사항을 똑같이 적어놓고 애드뷰를 한다 하더라도 그게 몇 번째 애드뷰냐에 따라 새로운 버튼의 실질적인 화면상에서의 위치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화면 끝부분까지 다가간다면 크기까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겠죠. 등등등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버튼 스스로한테는 내가 지금 크기가 얼마냐, 마진이 얼마냐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밀하게는 걔는 스스로 본인의 크기랑 본인의 마진 등등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결정해 주는 건 그 뷰를 포함하고 있는 레이아웃이라는 친구예요. 해서 여기 있는 숫자들, 요 데이터들은 버튼이 BT가 알고 있어야 되는 데이터가 아니라 레이아웃이 알고 있어야 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BT 점 해가지고 걷다 담아두는 게 아니라 별도로 인스턴스로 만들어 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세트해둔 두 인스턴스를 애드뷰 호출식에 몰아서 지금 곁들여서 지금 밀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하는 내용물을 갖는 버튼을 원하는 크기와 위치로 레이아웃에다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씩바 왔다 갔다 해가면서 글자색 변경하는 거 해본 적 있잖아요. 여러분이 원한다면 저 회색이 칙칙하다. 저 버튼의 색상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귀찮아서 안 하고 있긴 하지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때는 당연히 이 버튼을 어떻게 보여줄 거냐란 말이에요. 따라서 걔는 BT 한 다음에 점 찍고 진행하면 됩니다. 버튼이 본인의 내용물을 사용자한테 무슨 색으로 보여줄 거냐를 결정하는 거니까요.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쯤 와서 잠시 우리 마진이랑 패딩을 살짝 비교한 적이 있는데 요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언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마진이랑 패딩입니다. 마진은 영어로 마진이고 패딩은 패딩이에요. 그래서 마진, 자, 내가 지금 이 버튼에 대한 마징을 지정한다. 그 버튼이 이제 타겟 뷰라고 칩시다. 그 대상 뷰랑 그 상위 뷰 걔를 곧 포함하게 될 현재 예시 같은 경우는 프레임 레이아웃 사이에서 쓰는 어트리뷰트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위 뷰가 프레임 레이아웃이 새로 지금 애드하려는 그 버튼의 위치 및 크기를 정할 때 마진만큼의 추가 공간을 감안해서 정해주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버튼에 대한 마진 영역은 기본적으로 그 버튼 거가 아닙니다. 보라색으로 칠해주지 않아요. 거기다가 아무리 엄지손가락 눌러도 그 버튼을 누른 걸로 간주해주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우리 지금 프레임 레이아웃 같은 거 열심히 잘 쓰고 있잖아요. 한번 볼게요. 지난주 예시를 한번 놓고 봅시다. 이건 저만 할게요. 간단한 거니까. 뭐 레이아웃 한 다음에 프레임 레이아웃 정도로 추가해 둡시다. 그다음에 얘 지금 고정값으로 돼 있고 적당히 지금은 뭐 예쁘게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니까 적당히 조건 지정해 두고 너비 높이는 고정값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100dp, dp로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전 살짝 나왔던 배경색 디자인 화면에서 당연히 배경색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새빨간 배경색을 가진 프레임 레이아웃 하나를 추가했어요. 얘의 너비랑 높이는 100dp, 100dp로 지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컨스테인트 레이아웃에 포함되어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1280, 720 픽셀 안에서 100dp, 100dp 정도만 얼마든지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얘는 본인이 희망했던 만큼의 너비랑 높이를 충분히 갖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 상황에서 여기다가 우리가 예를 들면 새로운 버튼 하나를 직접 추가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버튼 하나가 추가가 됐어요. 여기서는 또 버튼이 보라색으로 나오는 것 같아서 좀 기분이 나쁘긴 한데 아무튼 간에 새로운 버튼의 너비랑 높이는 뭐 50dp 정도로 가볼게요. 그 다음에 텍스트 어트리뷰트는 일단은 공란으로 놔두고 번잡하니까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좌상단 기준으로 50, 50 확실히 맞는 것 같죠? 현재 이런 느낌입니다. 딱 4분에 해당하는 영역만큼만 돼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이 친구의 마진을 지정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레이아웃 마진이에요. 그래서 레이아웃 마진을 예를 들면 뭐 25dp 상하 좌우 둘 넷 다 25dp로 하면 이런 느낌으로 될 겁니다. 왼쪽 기준 25, 오른쪽 기준 25, 위 기준 25, 아래 기준 25, 그 다음에 얘 자체 크기는 50, 50이니까 100 곱하기 100 영역을 전부 다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셈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 30dp 이상으로 가게 되면 뭔가 엇나가기 시작합니다. 얘에 대한 크기,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프레임 레이아웃은 사실 좌상단 기준으로 잡아주는 친구이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 위아래 네 가지 다 45로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왼쪽 마진이랑 윗 마진만 적용된다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 기준 45부터 위 기준 45부터 얘가 지금 희망하는 50 곱하기 50으로 지금 잡아주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긴 한데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 마진을 훨씬 더 키운다고 본다면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더 이상 이 친구가 희망하는 만큼의 공간을 잡아줄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아예 초간 영역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눈에 보이는 크기는 이제 0이 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25dp로 놔두고 그 다음에 얘 너비 높이를 이제 고정값이 아니라 매치 패런트로 가는 게 낫겠네요. 이런 느낌으로 한다고 칩시다. 내 부모가 나한테 제공할 수 있는 최대 크기를 갖도록 하겠어 라고 해놨는데 그리고 지금 예를 들면 마진이 지금 25dp로 돼 있는 상태고 이게 만약에 0이다 라면 당연히 화면 전체를 다 차지할 거예요. 100 곱하기 100을 다 차지하는 거죠. 여기서 10dp를 하면 마진을 제외하고 내 부모한테 받을 수 있는 모든 크기를 다 갖는 셈이 됩니다. 25dp 하면 이런 느낌이 될 거고 이제 45dp 하면 매우 쪼그라들 거고 50dp를 하면 상하좌우 50을 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사실상 점으로만 지금 보이는 걸 여러분 목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지금 애드 뷰를 하는 거잖아요. 그 친구의 희망사항을 이제 프레임 레이아웃이 본인이 듣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프레임 레이아웃은 이미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에 추가가 됐어요. 그렇게 추가하는 과정에서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액에서 본인의 전체 화면상에서의 위치랑 크기를 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위치는 사실 지금은 중요하지 않아요. 크기는 중요합니다. 얘는 본인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뷰들을 100 곱하기 100 영역 안에서만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일종의 가상 좌표계가 여기서부터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새로운 버튼을 추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제 갑의 입장이 되는 겁니다. 프레임 레이아웃 입장에서는 내 100 곱하기 100 영역 안에다가 새로운 뷰를 어디다가 어떤 크기로 배치할 건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친구예요. 일단 이 친구는 방금 추가한 버튼은 저 크기는 네가 줄 수 있는 거 다 줬으면 좋겠어요. 다만 왼쪽 오른쪽 위아래 마진을 지금 50만큼 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우리한테 레이아웃 파람스에 적어 갖고 지금 제출을 한 거예요.
그러면 뭐 시키는 대로 해야지 어떠겠어요? 일단 마진을 먼저 적용합니다. 왼쪽에서 50만큼 빼고 하면 이 버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줄 수 있는 프레임 레이아웃이 줄 수 있는 크기가 사실상 0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걔는 매치 페런트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페런트가 나한테 제공할 수 있는 가로 영역, 세로 영역이 0이기 때문에 화면상에 보이지 않게 됐다라 봐주시면 되겠죠. 고정값이면 이제 얘기가 좀 달라질 건데 여기는 지금 그러고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 새로운 버튼, 레이아웃에 추가되는 새로운 버튼, 타겟 뷰에 대한 마진 내지는 너비 높이는 타겟 뷰 본인은 희망사항을 그냥 제출하는 거에 불과해요. 심지어 완전히 다른 인스턴스입니다. 그 값을 실질적으로 뭐 내가 현재 다른 값들이랑 비교를 해서 최종적으로 새로운 값을 도출하는 그런 작업을 수행하는 건 버튼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걔가 포함될 레이아웃이 하는 작업이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그런 식으로 값을 관계를 한국말로 표현을 한 거잖아요. 내가 프레임 레이아웃이다라고 생각하고 나한테 포함되는 버튼이 나한테 제출한 데이터들을 토대로 제가 지금 결정을 내렸던 거예요. 와 같이 지금 가져가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진은 그런 느낌으로 동작해요. 그 다음에 패딩은 반대 방향으로 동작하는 친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버튼에 대해 패딩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버튼에 대한 패딩은 그 대상 뷰랑 그 내용물 사이에서 쓰는 어트리뷰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예시에서 발사 버튼 할 때 텍스트 어트리뷰트가 있기는 했어요. 그렇긴 한데 패딩을 과도하게 지정했더니 결과적으로 화면상에 그 어떤 글자도 보여줄 수가 없었습니다. 패딩을 워낙 두껍게 해놨기 때문에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보여주기 위한 여유 공간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우와 같이 자 여기서 지금 대상 뷰 지금 같은 경우는 버튼이에요. 랑 그 내용물 이제 그 내용물로서는 하위 뷰가 될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프레임 레이아웃의 패딩을 지정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프레임 레이아웃의 패딩 영역을 지정하면 자 다시 이에 대한 버튼에 대한 마진을 어처구니 없는 값이 아니라 0으로 해두겠습니다. 그리고 프레임 레이아웃에다가 패딩을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예를 들면 10dp라고 지정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프레임 레이아웃은 본인의 내용물에 해당하는 얘는 지금 레이아웃이니까 내용물은 다른 뷰가 되는 거예요. 얘에 포함되는 뷰예요. 이 새로운 버튼 add 당할 때마다 걔에 대한 위치랑 크기를 지정할 때 일단 먼저 패딩을 빼고 스타트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놓으면 이제 실질적으로 얘는 원래 100 곱하기 100이었는데 패딩 영역을 제외하면 80 곱하기 80 영역만 남게 되는 거예요. 지금 패딩을 상하좌우 10dp로 해놨으니까요. 그렇게 일단 빼둔 상태에서 새로운 버튼이 나한테 제출한 add 당할 때 나한테 제출한 본인의 희망사항을 보고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만큼을 제외하고 이 친구가 제출한 건 현재로서는 나는 부모가 나한테 줄 수 있는 모든 가로 영역, 세로 영역을 다 차지하고 싶어요. 마진은 잡지 않아줬으면 좋겠어요. 와 같이 적혀 있었기 때문에 지금 80 곱하기 80 크기를 갖는다 볼 수 있겠죠. 물론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이 버튼도 추가로 본인이 마진을 요구한다거나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버튼도 본인의 패딩을 지정할 수 있고 걔는 이제 이 버튼 영역 안에 그 버튼의 내용물 같은 것들을 배치를 할 때 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버튼의 패딩은 지금 우리가 특별히 지정하지 않았지만 기본값으로 잡혀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패딩을 예를 들면 강제로 0dp와 같은 식으로 한다면 이 80 곱하기 80 모든 영역을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보여줄 수 있게 지금 일종의 언락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튼입니다. 5글자는 얼마든지 80픽셀 안에 80포인트 안에 표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 줄로 보여주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반대로 이 친구가 지금 패딩 영역을 40dp로 한다. 그럼 이제 얘 지금 실질적으로 프레임 레이아웃한테 받아온 크기가 80 곱하기 80인데 상하 좌우 40을 빼면 남는 영역이 아예 없기 때문에 이제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보여줄 여유 공간이 없으니까 아예 안 보여준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0dp 이런 느낌으로 나올 겁니다. 20dp 이제 간당간당해지기 시작했어요. 30dp 하면은 버밖에 안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잘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20 곱하기 20밖에 안 남은 거죠. 원래 80 곱하기 80이었는데 상하 좌우 30씩 뺀 거니까요. 이게 그죠? 자본주의의 문제점인 거잖아요. 그죠? 온갖 누구 뭐 공과금 같은 거 다 빼면 이제 통장 잔고에 남아있는 게 거의 없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패딩은 동작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버튼의 패딩 영역은 여전히 그 버튼 겁니다.
패딩 영역을 클릭해도 그 버튼을 누른 걸로 간주해줘요. 그다음에 프레임 레이아웃에 패딩을 적용했을 때도 이 부분은 프레임 레이아웃만을 위한 것이 되는 거예요. 다른 뷰들은 절대로 패딩 영역에 배치되지 않습니다. 아 그래 지금 한번 해보자. 이거 한번 해볼까? 마진을 음수로 하면 어떻게 되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저 지금 저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지금 이상한 짓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0dp 해볼게요. 되네? 마진이 음수가 가능합니다. 그럼 마진 상하좌우 마진을 예를 들면 마이너스 300dp로 한다고 칩시다. 아 예뻐요. 버튼입니다. 네모가 됐습니다. 얘 지금 레이아웃 상에서의 크기는 이제 어처구니 없는 크기가 됐습니다. 빵빵해졌어요. 물론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레이아웃 영역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보라색으로 칠해주는 건 걔는 이제 막을 수밖에 없는 거고 아무튼 간에 얘의 크기 자체는 매우 크게 지금 잡혀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수가 가능은 하네요. 근데 이런 짓 하다가 아마도 디자인 회사에서 잘리게 되겠죠. 대충 그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방향이 달라요. 패딩은 이제 상하 관계에서 상위 친구한테 부여하는 겁니다. 프레임 레이아웃과 버튼 사이에는 프레임 레이아웃의 패딩을 부여했을 때 그게 적용돼요. 그 다음에 버튼과 본인의 텍스트 어트리뷰트 사이에는 버튼에 대해서 패딩을 적용했을 때 의미를 갖게 돼요. 그 다음에 마진은 그 버튼과 걔의 상위 뷰 사이에서 작용하는 친구라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버튼에 대해서 마진을 지정하면 그거는 프레임 레이아웃이 관여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텍스트 어트리뷰트에는 마진을 지정한다거나 하는 건 없고요. 그래서 자, 요거의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왜 두 가지 버전을 다 만들어 놨냐? 그래서 자, 레이아웃도 뷰의 일종이란 말이에요. 뷰의 일종으로서의 레이아웃들은 하위 뷰들을 여러 개를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하위 뷰들에 대한 마진들 역시나 이 버튼은 탑 마진, 레프트 마진 얼마, 다른 버튼은 탑 마진, 레프트 마진 얼마와 같이 우리가 따로따로 지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실제로 지난주에 어제죠. 보라색 버튼 연타를 할 때 프레임 레이아웃의 새로운 버튼을 그때그때 주사위 굴려서 추가하는 게 가능했어요. 그 버튼들은 동일한 상위 뷰를 갖고 있지만 각각 서로 다른 마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으로써 각각 서로 다른 레이아웃 상에서의 위치를 받아갈 수가 있었어요. 크기는 우리가 일부러 고정시켜 놨었고요. 그래서 레이아웃 입장에서는 그 하위 뷰들의 서로의 희망사항들을 전부 다 가져와서 고려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마진 등등은 별도의 인스턴스를 가져와 가지고 씁니다. 우리가 그 마진 값이 궁극적으로는 레이아웃이 쓰는 값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레이아웃의 점을 찍고 이런 느낌으로 set margin of children 같은 느낌으로 천편일률적으로 마진 값을 제공한다와 같은 느낌의 메소드를 쓰진 않는다 보시면 돼요. 하위 뷰들은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 모든 뷰들은 상위 뷰들을 단 하나만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레이아웃과 하위 뷰들 사이에 대한 패딩은 레이아웃에만 지정해 줘도 됩니다. 제가 방금 전에 프레임 레이아웃의 패딩을 지정했어요. 만약에 그렇게 걔의 패딩을 지정하면 걔에 포함되는 다른 모든 뷰들에 대해서 동등하게 패딩 영역이 지정이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버튼을 하나밖에 추가하지 않기는 했지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그 다음에 버튼 하나를 또 추가해 볼게요. 두 번째 버튼 이 정도로 놔둘게요. 이렇게 해둔 상태에서 요 프레임 레이아웃 하나에 대한 패딩 영역을 원래 10dp로 돼 있는 거를 예를 들면은 20dp로 바꾼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프레임 레이아웃 하나에 대해서 붙잡고 어트리뷰트 하나를 바꾼 거에 대해서 당연스럽게도 걔에 포함되는 모든 다른 하위 뷰들의 위치랑 크기를 재지정할 필요성이 생기는 거예요. 천편일률적으로. 그러니까 얘 프레임 레이아웃의 패딩 영역은 다른 버튼들한테도 매우 중요한 데이터예요. 걔네의 위치랑 크기를 결정할 때 고려되는 데이터입니다. 근데 그거를 단 하나의 패딩 값을 상위 뷰에 대해서 적용하면 그게 천편일률적으로 다른 애들한테 적용되는 거예요. 반면 마진은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얘는 본인의 마진 따로 가져갈 수 있고 얘는 본인의 마진 완전히 따로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걸 레이아웃이 고려한다 하더라도 아무튼 간에 각각에 대해서 따로 지정을 하도록 돼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마진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버튼의 마진도 버튼과 프레임 레이아웃 사이에서 왈가왈부하는 데이터예요. 레이아웃의 프레임 레이아웃의 패딩도 버튼들과 본인 프레임 레이아웃 사이에서 왈가왈부하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패딩은 상위 뷰에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상위 뷰는 그냥 패딩 값을 하나만 지정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그냥 점 찍고 셋 패딩을 해버리면 돼요. 그래서 셋 텍스트랑 비슷한 느낌으로 패딩 어트리뷰트 지정하는 간단한 게 끝이 나게 됩니다. 한 번만 하면 돼요. 마진은 그렇지 않아요. 버튼 추가할 때마다 걔에 대한 마진을 따로따로 지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굳이 파람스 같은 걸 도입해서 완전히 새로운 인스턴스 만들어서 동봉해가지고 애드 뷰를 하도록 돼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일단은 두 번째 세트에 대한 기본적인 정리가 끝나요. 그래서 자, 이거는 우리 수업에서는 추가로 설명하지 않을게요. 언크리에이트 메서드 정의 안에 세컨텐트 뷰 호출식이 있었잖아요. 거기도 .xml 파일 내용을 바탕으로 적절한 버튼 인스턴스, 프레임 레이아웃 인스턴스 만들어서 애드 뷰를 적절하게 호출하는 그런 코드들이 지금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키보드로 쳐서 버튼 추가하는 거랑 완전히 동등한 자바 코드가 세컨텐트 뷰 메서드 정의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자바 코드로 얼마든지 중간중간에 어떤 뷰의 마진 값을 바꾸거나 할 수 있어요. 어떤 뷰에 희망하는 너비 높이를 바꾸거나 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다시 걔가 포함되어 있는 레이아웃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 얘가 지금 희망사항이 바뀌었으니까 그럼 얘의 새로운 위치는 또는 얘의 새로운 크기는 어떻게 해줘야겠다라는 걸 다시 한번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극단적으로 본 게 어제 이제 저만 보여드렸었죠. 그 순발력 체크할 때 비지빌리티 어트리뷰트를 건으로 바꿨을 때 아예 리니어 레이아웃 자체의 크기가 변경이 됐어요. 걔는 웹 컨텐트로 돼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포함하고 있는 다른 뷰들의 희망사항에 따라서 본인의 크기가 결정되는 애였어요. 근데 버튼 엄청 큰 거 하나가 자리 잡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거에 걸맞는 적절한 높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보라색 버튼을 없는 셈 치기로 했다. 건으로 만들어 버렸다라면 이제 그 가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 입장에서는 매우 좁은 높이만 가져도 상관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텍스트 뷰 하나만 지금 포함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의 크기가 줄어들고 따라서 텍스트 뷰의 너비 내지는 높이 등등이 덩달아서 줄어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트리뷰트를 하나를 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는 버튼의 비지빌리티 어트리뷰트 하나를 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다른 뷰들, 이 트리 구조 안에 연관 짓고 있는 다른 수많은 뷰들의 수많은 어트리뷰트 값들이 일사불란하게 지금 변경됐다라 봐주시면 돼요. 그거를 지원을 해주는 코드가 우리 지금 앱 뒤에 main activity.java 뒤에 도사리고 있다 정도로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복잡한 코드가 뒤에 있고 우리가 지금 당장 원하는 이 툴의 구조 안에서 내가 지금 이 부분을 이렇게 바꿔서 그러니까 새로운 뷰를 정확히 내가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크기로 배치하기 위해 이런 데이터를 이 정도로 집어넣으면 되겠구나. 다양한 선택지가 존재하고 그 선택지를 왜 굳이 여러 개를 만들어 놨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코드는 우리 앱 뒤에 있는 어떤 코드는 단순히 텍스트 어트리뷰트 스트링을 긁어갖고 다른 뷰의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지정한다 등등에 비하면 훨씬 더 무거운 작업을 합니다. 그 비지빌리티 어트리뷰트는 인트 형식이었단 말이에요. 막 음수 있었고 막 복잡했던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인트 값 하나 바뀐 것만으로 수많은 인트 값들이 바뀐 걸 초래를 한 거예요. 트리가 훨씬 더 복잡했다면 훨씬 더 많은 뷰들이 영향을 받았겠죠. 리니어 레이아웃 생각해 봅시다. 원래 버튼이 30만 개가 있었어요. 근데 맨 위에 있는 버튼을 건으로 바꿔요. 그러면 29만 9,999개의 버튼들의 세로 위치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아마 폼은 돌리겠죠. 개어 오래 걸리겠죠. 그죠? 그런 느낌으로 데이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니어 레이아웃은 일단 그런 느낌으로 동작하는 친구고 뭐 걔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우린 지금 너비 높이를 지정할 때 얼마든지 부모가 나한테 제공할 수 있는 최대 크기 내지는 내 하위 뷰들을 표현하기에 적합한 최소 크기와 같이 그 트리 구조 아래에서 다른 뷰들 상위 뷰 또는 하위 뷰들에 의존하는 나만의 값을 갖겠어라고 지정을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하면 매우 복잡한 작업들을 우리가 어트리뷰트 값을 변경할 때마다 자동으로 실행을 해준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레이아웃은 그나마 간단합니다. 여기서는 시각적인 거를 우리가 다루고 있어요. 뭐 여러분 뭐 액정에 혀 갖다 대거나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동작하냐 그렇지 않냐를 눈으로 보기가 쉬워요. 그 다음에 원하는 대로 동작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 이유가 뭘까? 앱 뒤에는 이런저런 코드가 아마 있겠구나라고 상상하는 게 그럭저럭 쉽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트 액티비티로 가면 앱 뒤에는 훨씬 더 복잡한 코드들에 이제 접근하기 시작할 거야. 안드로이드 동네 자체 소위 아키텍처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영역까지 파고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액티비티를 다루기 시작하면서 우리 앱에 실행해서 그 앱 뒤에 있는 코드한테 의존하는 그런 상황들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될 거예요. 누군가가 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떤 액티비티에서 다른 액티비티로 넘어가는 행위 자체를 하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또는 다른 액티비티한테 내가 원하는 인트값 하나 전달하려면 수많은 과정을 거쳐야 될 거예요. 등등등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다음 세트에서 그런 복잡한 걸 할 거고, 다행스럽게도 걔는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아니니까 일단은 그러려니 하고 접어두도록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후반부에 나만의 GUI 프로그램 만들 거잖아요. 나만의 안드로이드 앱 만들 거잖아요. 그때는 일단 액티비티를 한번 써보시는 걸 기본적으로 추천드릴게요. 그 대신 간단한 걸 만드시도록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때 좀 더 복잡한 앱을 만들기 시작할 건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두 번째 세트를 마무리 짓는 지금 시점에 방금 전 봤었던 다양한 이야기들, 약간 좀 자료구조 냄새도 났었고, 그 다음에 뭐 당연히 이렇게 짰겠죠 라고 얘기했던 것도 있고, 안드로이드 동네는 일단 이렇게 해뒀네요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어요. 걔네들을 미리 살짝 인지해 두고 뭔가 복잡한 뒷사정이 있는 것 같다 정도까지 정리해두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이제 최종 목표입니다. 일단 별표를 쳐놨어요. 제가 이걸 우리 수업에서 아마 설명 안 했을 것 같은데, 우리 수업용 슬라이드 내지는 뭐 과제 코드라든가 등등에서 이런 식으로 오른쪽 위라든가 아니면 주석으로 별표를 찍어 놓는 부분이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전에 나왔던 것들 중에서는 1주차 수업 자료의 첫 번째 슬라이드에 별표를 찍어 놨었어요. 이런 식으로 별표가 찍혀 있는 이 부분은 절대로 여기서만 등장하는 내용은 시험에 출제가 되지 않겠다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최종 목표는 일단은 가볍게 여러분이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1주차 수업 자료도 거기서만 등장한 뭔가들, 예를 들면 수업 계획서 설명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절대로 중간고사에 출제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자, 오늘 최종 목표는 간단한 로그인 기능이 담겨 있는 앱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래서 3개의 전체 화면을 구성하기 위한 3개의 레이아웃을 구성해서 얘네들을 번갈아 가면서 하나는 비집을하게 만들고 다른 애들은 건으로 화면에서 날려버리고 와 같이 카드 뒤집기 하는 느낌으로 서로 다른 화면 내지는 서로 다른 뷰들을 그때그때 보여주는 앱을 한번 구성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맨 처음에 보여줄 레이아웃은 에디트 텍스트 2개를 여러분이 띄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뭐 그 우리 레이블 같은 느낌의 텍스트 뷰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건 적당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아이디, 이름이랑 비밀번호 적을 수 있는 에디트 텍스트 2개 배치해 두시고, 그 다음에 밑에다가 버튼을 하나를 깔아주세요. 로그인 버튼 정도면 충분하겠죠. 그래서 그 로그인 버튼을 사용자가 클릭하면 이제 이벤트 핸들러를 실행할 건데, 그 안에서 이제 에디트 텍스트 2개의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들고 오고, 여러분이 미리 예를 들면 뭐 스트링 해가지고 필드 같은 거 해둘 수 있겠죠. 아이디 비번, 이름 비번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미리 세팅한 이름이랑 비번이랑 그 다음에 에디트 텍스트에서 들고 온 2개의 텍스트 어트리뷰트 값이 동등한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바 수업에서 이미 배웠겠죠. 2개의 스트링 형식 값 측면에서 동일한지 비교할 때는 그 점 적고 equals 적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비교를 해서 만약에 맞다면 성공에 해당하는 성공 메시지, 어서오세요 같은 느낌으로 텍스트 뷰 하나 그냥 딸랑 보여주는 레이아웃을 보여주기 시작하도록. 그렇지 않다면 로그인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 또는 비밀번호가 맞지 않습니다라는 매우 중의적인 느낌의 실패 메시지만 보여주는 또 다른 레이아웃을 비지블하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성공 레이아웃이랑 실패 레이아웃은 그냥 한가운데 텍스트 뷰 하나만 딸랑 띄워서 보여주는 식으로 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성공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 그냥 로그인에 성공하셨습니다가 아니라 그 사람이 입력한 에디트 텍스트로 입력한 또는 미리 세팅해둔 그 사람의 이름이 포함된 메시지를 텍스트 뷰로 보여주도록 만들어 주시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한번 같이 시도를 해보고 집에 가면 적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제 1시간 정도가 지났는데, 그래서 일단 추가로 알아야 될 점, 우리 그 순발력 측정 앱을 만들었다고 가정했을 때 거기서 추가로 알아야 될 점은, 자, 요 레이아웃도 뷰의 일종이기 때문에 걔도 비지빌리티 어트리뷰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걔의 비지빌리티 어트리뷰트를 우리는 이전에는 .java 파일에서만 구성을 했는데, 예를 들면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이 버튼에 대해서도 당연히 비지빌리티 어트리뷰트를 지정할 수 있어요. 지정할 때 .xml 파일에서 지정할 때 심지어 여기에 대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지정 안 하면 기본적으로 비지블인 것 같아요. 얘를 얼마든지 인비지블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디자인 화면에서도 안 보여요.
건으로 하면 이제 디자인 화면에서도 얘에 대한 크기에 그러니까 위치랑 크기가 없는 셈 쳐줍니다. 그리고 이걸 당연스럽게도 프레임 레이아웃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어요. 여기서도 비지빌리티를 인비지블로 해서 그냥 보이지만 않게 만들 수가 있고 또는 얘를 건으로 해서 아예 날려버리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얘는 어떤 용도로 쓰냐? 만약에 얘가 지금 어디 봅시다. 아래 기준을 조금 바꿔서 우리가 지금 여러 레이아웃들 중에 하나를 선택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그걸 이제 .xml 파일에서 여러분이 구성을 하는 상황을 상상을 해봅시다. 그러면 자 봐봐요. 프레임 레이아웃이 이렇게 있어요. 지금 프레임 레이아웃 뒤에 텍스트 뷰가 숨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 뷰들이 실질적으로 위치랑 크기상 겹치게 일단 구성을 해놓고 내가 지금 다루려고 하는 뷰들에 대해서만 비지빌리티를 비지블로 만들고 그다음에 다른 애들에 대해서는 비지빌리티를 인비지블 내지는 건으로 바꿔두는 게 가능할 거예요. 지금 보면 지금은 제가 프레임 레이아웃을 나중에 추가했기 때문에 프레임 레이아웃이 더 앞에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이 프레임 레이아웃의 비지빌리티를 건으로 바꾸면 이제 디자인 화면에서부터 아예 안 보이고 따라서 제가 걔 뒤에 원래 숨어 있었던 텍스트 뷰를 직접 여기서 클릭을 해서 걔의 위치랑 크기 지정한다든가 등등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최종 목표 달성하기 위해 여러분 본인이 쓰기에 가장 편한 레이아웃 3개를 먼저 추가하고 그다음에 그 셋 중에 단 하나만 비지블하게 나머지 둘은 일단 건으로 바꿔둔 채로 걔가 화면 전체 차지하게 하고 그다음에 걔에 포함될 예를 들면 지금 그 로그인 화면 같은 경우는 에디트 텍스트 2개랑 버튼 배치해야 되잖아요. 그런 자잘한 거 수행해서 뭐 이벤트 핸들러까지 잘 지정해두고 이제 준비가 끝났으면 걔는 다시 건으로 바꾸고 다른 애를 비지블로 바꿔가지고 이 동일한 디자인 화면에서 서로 다른 화면들을 여러분이 액세스해 가면서 코드를 작성하시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편하게 이 목표를 달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괜찮아요? 여기서의 핵심은 화면 위에 여러 뷰들 중에 지금 당장 보여줘야 되는 몇 가지만 선택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전이랑 다르게 전체 화면 측면에서 우리가 커버를 해보고 싶은 겁니다. 이전에는 보라색 버튼 살짝 가렸다가 회색 버튼 살짝 가렸다가 그 정도로 깨작깨작하고 앉았었는데 전체 화면을 하나의 레이아웃으로 구성한다 라고 상정하고 한번 여러분이 접근해 보세요. 그래서 .xml 파일 이렇게 또닥또닥 할 때는 이게 뭔 의미가 있나 싶은데 Shift F10 눌러서 실행할 때는 그럭저럭 괜찮아 보이는 UI를 여러분이 연출을 해보시는 게 가능할 겁니다. 아무튼 이 정도로 얘기를 해드리면 마지막 슬라이드예요. 여기까지가 두 번째 세트입니다. 일단은 지금 여유 시간이 생겼으니까 과제 넘버1 혹시나 도움이 필요하다라면 봐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출석 관련해서 저한테 얘기한 친구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는 제가 반영했어요. 그다음에 어제 그 순발력 측정 앱 하다가 잘 안 되거나 하면은 역시나 도와드리는 시간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8시 42